안녕하세요. KDI 김희삼입니다. 경제 한마당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미시경제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다뤄볼 분야는 법, 제도 및 정보경제학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어떤 현대경제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고 그리고 교과서에 잘 실려있지는 않지만 경제 한마당을 통해서는 자주 소개되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오늘 기출문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으로 들어있는 것은 협상과 거래에 의해서 외부성을 보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법경제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론들이 문제로 소개되는 부분이 되고요. 또 경제학, 넓게 보면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선택이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투표 행위를 주로 어떤 경제적인 선택 행위로서 다루게 되는데, 다수결 투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공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이 어떤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에 대한 문제들을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특히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경우에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상품시장하고 노동시장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상품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선택 문제하고 또 노동시장에서 이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외부성을 협상과 거래, 즉 어떤 당사자들 간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협상이라든지 거래 행위에 의해서 보정하는 그런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의 글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2회대 때 출제했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학생들이 보면은 조금 더 이 개념에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지문부터 한번 보시죠. 옆집 미아가 치는 피아노 소리는 도도를 불편하게 한다. 미아가 피아노를 쳐서 얻는 효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은 10,000원이고 도도가 그 소리 때문에 잃는 효용은 5,000원이다. 법원은 도도에게 조용히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자, 이제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골라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외부성을 보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 중에서 협상과 거래는 어디에 위치하고 또 협상과 거래가 일어나기 위한 어떤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부정적 외부성, 외부 불경제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게 존재할 때 이 부정적 외부성을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표가 지금 잘 정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해를 유발하는 어떤 상품의 생산량의 어떤 상한성을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산량을 20% 줄여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생산량을 줄이도록 하는 직접 규제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가격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 생산 비용 자체를 높여버리는, 그러면은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은 생산자는 생산량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조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세 혹은 벌금 형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초로 제안한 그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출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것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정부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어떤 배출권을 발급하는데, 그 배출권의 총량은 정부가 이 정도까지는 공해를 배출해도 되지만 이걸 넘어서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발급을 하는 것이죠.
이 배출권 발급을 했을 때 그 장점은 그 배출권이 만약에 서로 거래될 수 있게 된다면 그 좀 더 효율적인 기술 혹은 그 상품을 더 생산해 가지고 더 좋은 조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여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어쨌든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사정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괄적으로 뭐 기업들에게 생산량을 얼마까지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그 당사자들 간의 어떤 자율 협상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애초에 외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어떤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주든지 아니면 뭐 이익을 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자율 협상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생산자가 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생산자가 뭐 공해를 발생시켜 가지고 환경을 그 뭐 환경에 피해를 준다. 그 피해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랬을 때는 그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그 환경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소유권을 부여하는 주체는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권위가 있는 어떤 정부 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소유권을 가진 이가 이제 생산자에게 네가 나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얼마를 보상하라는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어느 한쪽에다가 소유권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성 문제가 당사자들 간의 거래나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지금 경제학자 코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그 이론을 제시해서 이거를 이제 코즈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거래 비용이 좀 없거나 작아야 된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부여해가지고 또 협상을 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죠. 뭐 서로 만나야 되고 또 그 원래 서로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서로 당사자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한쪽에 소유권을 줬기 때문에 거래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따를 텐데 그것이 없든지 아니면 작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염 행위자하고 피해자가 소수이면서 또 누가 오염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가 있어야지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고 다른 쪽에다 소유권을 줘가지고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어느 한쪽이 보상금을 주는 형태가 된다면 그 보상금은 어떤 그 피해 당사자가 받은 피해액보다는 커야지만이 그 거래가 성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보상금이 비용 절감액보다는 또 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사람에게는 차라리 돈 주고 그 보상을 해주고 좀 더 생산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이 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즉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생산을 해가지고 오염을 시켜서 나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보상금을 받는 것이 그 피해를 좀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피해액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 비용 절감액 그 사이에 보상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방식 중에서 조금 더 극단적인 것은 아예 그 당사자들을 갖다가 하나의 주체로 합병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외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다 자기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지금 여기서 미아가 피아노 소리를 통해 가지고 도도를 불편하게 하니까 여기서는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도도가 지금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자기가 잃게 되는 효용, 말하자면 그 피해는 5,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아가 피아노를 쳐가지고 자기가 얻는 이 편익은, 효용은 10,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액은 5,000원인데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편익이 10,000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이에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뭔가 당사자들 간의 어떤 그 거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까지 간 것 같네요. 그래서 법원이 도도에게 조용히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조용한 환경에 대한 소유권을 도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코즈 정리에서 이 도도에게 소유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미아가 도도에게 뭔가를 좀 보상을 해주고 피아노를 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위해서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미아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도도에게 외부 효과를 미치고 있다.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정적인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되고 있죠. 1번은 적절하죠. 2번은 미아가 피아노를 치기 위해 도도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5,000원이다. 그렇습니다. 왜? 도도가 입는 피해액이 지금 5,000원어치이기 때문에 5,000원만큼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주려면 5,000원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한 것이고요. 3번은 도도가 미아에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은 10,000원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네요. 미아는 피아노를 침으로 인해서 자기가 10,000원의 편익을 누리는데 만약에 보상금을 10,000원 이상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너 차라리 피아노를 안 치고 말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까지일 겁니다. 그럼 분명히 5,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분명히 어떤 그 보상금이 결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4번을 보면 미아가 도도에게 10,000원을 지불하고 피아노를 치는 것과 5,000원을 지불하고 피아노를 치는 것이 두 사람의 효용에 합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각을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미아가 도도에게 10,000원을 지불하고 피아노를 치게 되면은 미아는 피아노를 치면서 느끼는 효용이 10,000원이었는데 이제 그 10,000원을 고스란히 보상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순편익은 0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도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피아노 소리 때문에 얻는 피해액이 5,000원이었는데 이제 보상금으로 1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5,000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미아의 순편익은 0원이고 도도의 순편익은 5,000원인데 그럼 두 사람의 효용, 즉 편익의 합은 역시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죠. 미아가 도도에게 5,000원을 지불하고 피아노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미아는 피아노를 칠 때 10,000원의 편익을 누리는데 5,000원을 보상금으로 떼줬기 때문에 이제 순편익은 미아에게 있어서 5,000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도도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입는 피해액이 지금 5,000원이었는데 보상금으로 그대로 5,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편익은 피해액을 그냥 그 보상금으로 다 그냥 상쇄시킨 거가 돼서 도도의 순편익은 0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미아의 순편익이 5,000원이고 도도의 순편익이 0원이 돼서 역시 두 사람의 편익, 즉 효용의 합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10,000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5번째, 미아가 도도에게 7,500원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미아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만큼 이득이 되는 거래이므로 이 금액이 가장 적절한 지불 액수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7,500원이라는 것은 사실 5,000원과 10,000원의 딱 중간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금액이 가장 적절하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한데 만약에 적절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최적인 것을 적절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최적인지는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편익의 합이 아까 10,000원을 보상금으로 줬을 때랑 5,000원을 보상금을 줬을 때랑 동일하다는 것, 즉 효용의 합이 동일하다는 것이 지금 4번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을 최대로 하는 어떤 보상, 즉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상금이 10,000원일 수도 있고 5,000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7,500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회적 최적인지도 또 적절한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개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공공선택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해볼 텐데요. 왜 투표 이런 것들이 경제에 나오지? 라고 아마 궁금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사결정, 선택과 관련된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부터 아마 배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투표라는 것도 내 편익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후보를 내가 뽑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에 내가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선택행위라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공선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가지고 공공적으로 어떤 결과가, 즉 투표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한마당에서도 다수결 투표라든지 다양한 어떤 투표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선택이 어떤 전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 보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예제 2, 3이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앙정부가 어느 도시에 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시에는 A구, B구, C구를 각각의 지역구로 하는 3명의 시의원이 있으며 이들은 자기 지역구에 더 많은 지원금이 배정되기를 바란다. 각 구에 대한 지원금 배정 계획을 A구 배정액, B구 배정액, C구 배정액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50, 30, 20은 A구에 50억 원, B구에 30억 원, C구에 20억 원을 배정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이 도시의 시장은 A구와 C구의 사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50, 0, 50, 즉 B구에는 한 푼도 주지 않고 A구하고 C구에 각각 50억 원씩 주는 그런 배정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시의회는 시장의 배정 계획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서 다른 배정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이 제시될 경우 시장이 제시한 안과 그 대안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다수결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원은 지금 3명이기 때문에 다수결 투표라는 것은 셋 중에서 2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그쪽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고려되고 있는 안은 시장이 처음에 내놓은 50, 0, 50의 안과 또 시의원들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두 개를 놓고 다수결 투표를 실시해서 이제 최종안을 채택한다는 것인데요.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죠. 먼저 요 순서를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갖다 차례대로 보기 전에 이 문제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애초에 시장이 50, 0, 50의 어떤 대안을 내놓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B구죠. 그러니까 B구 의원은 여기에 상당히 결사반대하고 싶겠죠. 그리고 A구 의원하고 C구 의원은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반반씩 지금 나눠 가지는 형태니까. 그런데 만약에 A구 의원이나 C구 의원 중에 어느 한쪽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결 투표이기 때문에 지금 B구에는 지금 한 푼도 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B구에다가 조금이라도 배정을 해줄 테니까 우리 구에다가 50보다 더 큰 금액을 배정하는 그런 예산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상정해 보자. 그래가지고 다수결 투표를 하면은 너도 거기 찬성할 거고 나도 찬성할 거니까 우리께 채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안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냐면은 지금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B구 시의원과 C구의 시의원이 연합해가지고 A구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구에 한 푼도 안 주고 그 다음에 B구는 원래 한 푼도 안 줬는데 이제 1억 원 떼주고 그 다음에 C구 의원이 이제 C구에다가 99억 원을 다 가져오게 하는 그런 0,1,99의 대안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50, 0, 50 이게 원래 시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1,99 이게 B구하고 C구가 서로 연합해서 나온 대안이면은 두 개를 놓고 다수결 투표를 하면은 A구 의원은 어디에 표를 던지겠습니까? 시장의 안에 즉 50, 0, 50에 찬성을 하겠지만은 이제는 B구하고 C구는 시장이 처음에 내놓은 안보다는 0,1,99가 둘 다 유리하죠.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에 의하면은 B구하고 C구가 지금 둘 다 표를 던진 0,1,99 요게
채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식의 그런 투표 설계 하에서는 분명히 그 시장의 안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안이라는 것은 애초에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B구에다가 아주 일부라도 떼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다 어느 한쪽으로 다 가져오게 하는 그것이 이제 그 B구 의원을 설득해가지고 그 연합해서 그런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절한 것은 지금 4번이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이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의회는 시장의 안을 기본안으로 상정하고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채택될 배정 계획으로 옳은 것은 해서 지금 의사결정 과정이 뭐 순서도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도를 한번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안이라는 것이 상정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시의회에서 이 기본안에 대항하는 대안이 제시됐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면은 그 기본안 자체가 최종안으로 채택이 이제 돼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시의회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기본안하고 새롭게 제시된 대안하고 놓고 다수결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안이 다수결로 채택이 되면 이제 기본안이 최종안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안이 채택이 되지 않고 대안이 다수결로 채택이 되면은 이제는 대안을 새로운 기본안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새로운 기본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다시 그 루프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기본안으로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로운 기본안으로 놓고 그 기본안에 대해서 또 대안이 제시됐는가. 제시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최종안이 되고 대안이 제시되면은 또 이제 그 기본안하고 또 새로운 대안하고 놓고 이제 다수결 투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떤 그 예산 배정 계획이 채택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일 출발이 시장의 기본안이었으니까 시장의 기본안은 아까 50,0,50이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일종의 B시를 그 B구를 갖다 왕따를 시키고 지금 A구하고 C구가 서로 50씩 이렇게 50억 원씩 나눠 갖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 우리가 아까 이미 앞에 문제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C구 의원이 욕심을 내가지고 50에 만족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B구 의원을 꼬드길 수 있잖아요. 너한테 1억 원 떼줄 테니까 내가 99억 원 갖는 새로운 안을 우리가 한번 들이밀어 보자. 그러면 다수결 투표하면 우리 둘이서 찬성하면은 우리께 그 기본안을 밀어낼 거 아니냐라고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의 기본안은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C구 의원이 아니라 A구 의원이 욕심을 내가지고 B구 의원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대안이 기본안을 밀어내기 때문에 다시 그 대안이 기본안으로, 새로운 기본안으로 상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0,1,99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A구 의원은 여기서 또 머리를 굴릴 수가 있을 거예요. B구를 또 잘 설득하면 되겠다. 너 아까 1억 원 떼준다 그랬는데 나는 너한테 2억 원을 떼주겠다. 그래서 98,2,0 요걸 우리가 새로운 안으로 한번 들이밀어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의 안을 밀어내고 우리께 채택될 수 있다. 그럼 너 이의가 아니냐. 하면 또 B구 의원이 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더 돌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C구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은, 너한테 1억 원을 내가 더 줄게. 그래서 0,가령 3,97. 어때? 아까 거보다 낫지?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기본안이 될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어떠한 그런 대안도 그 기본안으로, 그러니까 최종안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반드시 지금 이 투표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상 원래 그 기본안을 갖다가 뒤엎는 안을 왕따당한 그런 지역구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는 절대로 최종안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시의회는 최종안을 채택하지 못할 것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강호의 선택과 가장 유사한 것은 5회 때 출제됐던 문제고요. 정답률이 한 51%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지문부터 보시죠. TV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호는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 6천만 원을 획득하고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는 경우 맞히면 상금은 1억 원이 되지만 틀리면 상금은 0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호는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저 문제를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이 오가고 할 텐데, 그런데 강호는 용기 있게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하에서 강호는 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은행에 저축했다. 주식하고 그 다음에 예금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냥 은행 예금하고 어떤 것이 더 안전하죠? 은행 예금이 훨씬 안전하죠. 고정된 금리를 받으니까. 그래서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은 이 주식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뭔가 불확실성을 피해서 좀 안전한 쪽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기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호하고는 반대 방향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각종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 입원비와 치료비가 3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네, 이 보험 가입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그 위험을 기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가 날지 질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험을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역시 강호의 선택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선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남은 수명이 불확실하므로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로또를 매주 1만 원어치씩 구입했다. 자, 왜 이 3번을 학생들이 사실 답은 3번인데요. 3번을 못 골랐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 보면 좀 이걸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여러분을 좀 유혹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수명이 불확실해서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비한다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그런 안전한 선택 쪽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보험을 든 것이 아니라 사실 로또를 구입했죠. 로또는 이거는 터지면 대박이지만은 아니면 그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강호가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 문제에 그러니까 도전하기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4번, 5번 마저 보시죠. 4번에서는 50인치 TV를 구입하면서 무상 수리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보증 프로그램에 20만 원을 주고 가입했다. 근데 2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주면서 굳이 이 보증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또 무상 수리 기간 끝난 다음에 또 고장나면 어떡하지? 돈이 더 들 텐데 라는 생각으로 무상 수리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면 나는 20만 원을 기꺼이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을 기피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5번은 흥행이 기대되는 영화에 출연하는 유명 영화 배우가 흥행 수입에 비례한 성과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가 대박이 나면은 훨씬 보너스를 준다. 이런 거 러닝 개런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걸 거부했어요. 대신에 그냥 안전하게 2억 원의 어떤 고정 개런티를 받고 출연 계약을 했다는 거. 이것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위험을 기피하는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호의 선택과는 반대 방향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상품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 관련된 문제가 있네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건 7회 대회 때 출제됐던 문제고 정답률이 47%니까 또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지문을 보시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는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나 성능이 좋은 아싸형. 그러니까 요거 구입하면 아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타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성능이 나쁜 아뿔싸.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싸형이나 아뿔싸형이나 똑같았는데 사실 나중에 그 차를 몰아보고 사용해보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뒤늦게 아뿔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싸형과 아뿔싸형 판매자는 각각 최소한 200원과 1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싸형 그 판매자는, 그러니까 판매자는 사실 이 성능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싸형을 팔 때는 최소한 200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아뿔싸형은 100원만 최소한 100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한편 구매자는 아싸형과 아뿔싸형에 대해서 각각 250원과 150원을 낼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하려는 차가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구매한 이후에야 그 차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즉 일단 사가지고 타봐야지 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싸형을 구매할 확률이 P일 때 구매자의 중고차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지불 의사 금액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 수요곡선 공부하면서도 했었던 거고요. 지금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일종의 기대값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250원. 250원은 아싸형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금액이었죠. 근데 아싸형을 구입할 확률이 P니까 P의 확률로 25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 다음에 1-P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는 아싸형 아니면 아뿔싸형이니까 1-P는 바로 아뿔싸형을 구입할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아뿔싸형에 대해서는 15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150원을 1-P의 확률로 지불할 용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을 지금 일종의 기대값 개념으로 문제에서 사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대값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앞서서 이 문제가 어떤 교훈을, 어떤 그 아이디어와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기본 개념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비대칭이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정보 비대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가 다른 이보다 우월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이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지금 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나오는 개념이 레몬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 레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겉을 보면은 그냥 그 노르스름한 것이 굉장히 이제 윤기도 나고 아주 먹음직해 보이는데 실제 레몬을 먹어본 사람이면 아이고 시큼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시큼한 레몬. 그러니까 우리 그 속담에 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딱 그 겉은 괜찮지만은 아니 사실 뭐 레몬의 시큼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달콤한 거에 대비해서 시큼한 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뭐 레몬을 우리가 겉은 괜찮은데 속에 나쁜 것, 그걸 레몬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데 레몬 시장에서 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느냐? 사실은 겉은 누구나 육안으로 보고 알 수 있지만은 그 속은, 즉 품질은 써보기 전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알지만은 구매자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 시장을 그래서 우리가 레몬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몬이 아닌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겉도 괜찮고 속도 괜찮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영어에서는 그걸 플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플럼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겉이 굉장히 짙은 색 흑자두입니다. 그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만은 실제 한 입 지금도 그 군침이 도는데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마찬가지로 속도 달콤한 그 자두, 그걸 이제 영어로 플럼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레몬하고 서로 그 대조되는 개념으로 플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문제에서 그 아싸형 자동차는 플럼이 되겠고 아뿔싸형 자동차는 레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문제 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그 1번 보기에서는 만약 중고차의 유형을 구매자가 사전에 구분할 수 있다면 앞불사행은 100원에서 150원 사이에서 거래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하고 그리고 판매자가 그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 그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앞불사형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앞불사형은 최소 100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앞불사형에 대해서는 최대 150까지는 내가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 앞불사형이 그 사전에 식별할 수가 있다라면은 그 거래되는 가격은 100원과 150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아싸형 판매자는 항상 자신의 자동차 유형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인센티브가 있다. 네. 이거는 소비자가 만약에 이 차가 진짜 앞불사형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은 최대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습니까? 250원까지 낼 용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형 그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로서는 자기는 200원 이상이면 팔 용의가 있는데 소비자가 그 아싸형을 알아보고 내가 250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아싸형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 차가 아싸형인 것을 소비자가 알아주기를 바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알리려고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타다가 1년 내에 그 고장나면은 내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개런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혹은 품질 보증서를 갖다가 부착해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든지, 어쨌든 이 차가 속도 괜찮은 이 아싸형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것이고요. 3번은 P가 50%, 즉 0.5 이상이면은 앞불사형은 거래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P가 0.5 미만이면 아싸형은 거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 어떤 차 한 대가 그 아싸형의 확률을 P라고 했으니까 그 P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아싸형하고 앞불사형이 거래되지 않을 조건이 성립하는지 관련된 보기가 지금 3번하고 이 4번이니까 우리가 최대 지불 의사 금액,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250p 플러스 150 곱하기 1 마이너스 p. 요거 정리하면은, 100p 플러스 15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을 p에 관한 함수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식이 되는데, 자, 먼저 아싸형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 최소 판매 의사 금액보다는 더 커야지 판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싸형이 거래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100p 플러스 150이 20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야지 뭐가 거래된다? 아싸형이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낼 용의가 있는 가격이 판매자가 최소한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같거나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싸형이 거래되기 위한 P의 조건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P는 지금 0.5 이상일 때 아싸형이 거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겠네요. P가 만약에 50% 미만이면, 즉 0.5보다 작으면은 아싸형은 거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3번은 지금 앞불사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P가 0.5 이상이면 앞불사형이 거래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100P 플러스 150이 어떤 경우에 앞불사형 판매자가 최소한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격, 그게 바로 지금 100원이잖아요.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지금 앞불사형이 거래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변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100p 플러스 150이 어떤 경우에 100보다 커질 수 있는가? 이거는 p가 확률인 이상 그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고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텐데, 그러니까 어떤 p 값을 여기에 대입하더라도 항상 여기 지금 150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100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앞불사형은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시장에 아싸형, 그러니까 그 시장에 어떤 차 한 대를 딱 골랐을 때, 그 무작위로 골랐을 때 그 차가 아싸형일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상관없이 앞불사형은 항상 거래될 조건이 성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 항상 앞불사형 자동차는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번은 적절하지, 즉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의 값에 관계없이 앞불사형은 항상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번 보기를 보면은 기억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이 뭐였냐면은 정보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구매자는 구매한 이후에야 그 차의 유형을 알 수 있다니까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구매자는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장이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려면 정보가 완전해야 되는데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적이로서 불완전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그 양질의 자동차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그 다 나쁜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레몬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의 값이 0.5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는 그 아싸형 자동차는 한 대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싸형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P가 0.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차 한 대를 갖다 무작위로 골랐을 때 그 차가 아싸형 자동차일 확률이 절반보다 적다라면은, 그러니까 50%보다 적다라면은 이 시장은 완전히 앞불사형으로 잠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차는 앞불사형 자동차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정보가 완전히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아싸형 자동차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200만 원 이상이면 팔 용의가 있고, 그 다음에 250만 원까지는 내일, 250원까지는 내일 용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싸형 자동차는 거래되지 못하고 앞불사형 차만 지금 P가 0.5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시장을 다 잠식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세 문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노동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경우에 어떤 식의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네, 주 꽃기호 식품은 1년간 임시직 격리 직원을 고용하려고 한다. 연봉은 요리사 자격증의 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연봉 100을 지급한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연봉이 최대 얼마 이하이면 자격증 취득 비용이 40인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려 할 것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식품회사이긴 하지만 임시직 격리 직원을 뽑는데 이게 요리사 자격증을 또 요구를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주는 또 교훈하고도 나중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아주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이 6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네,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봉을 지금 100을 주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연봉을 얼마를 줄 때 그 자격증 취득 비용이 40인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거냐.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떤 편익이 자격증 없이 취업했을 때 편익보다 더 클 때겠죠. 이때 편익이라는 것은 사실 연봉에서 비용을 뺀 어떤 순편익의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자격증 취득 비용이 지금 40인 사람에게 만약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하게 한다라면은 그때 순편익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 100 마이너스 40이 순편익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를 주는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걸 X라고 한다면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봉 자체가 순편익이 되죠. 자격증 취득 비용이 지금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 X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순편익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40이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그 연봉이 최대 얼마 이하일 때, 즉 자격증이 없을 때 연봉이 바로 60 이하인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60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숫자를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의 조합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순회의 생산성은 100이고 수일의 생산성은 그보다 낮은 X이다. 근데 꽃기호 식품은 격리 직원의 생산성만큼 연봉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누구의 생산성이 100이고 누구의 생산성이 X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생산성이 100,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산성은 X라고 간주하여 각각 100과 X의 연봉을 지급한다.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순회는 40, 수일은 70의 비용이 든다. 이때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격리 직원의 연봉 X가 가보다 크고 나보다 작을 경우 순회만이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자, 여기 들어갈 숫자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그 다음 예제 7번에서는 그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일에게는 지금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70의 비용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요리사 자격증 취득 비용이 수일에게는 70이었고 순회에게는 40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일이가 순회보다는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려면 학원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순회는 한 달 다녀가지고 끝낼 거를 얘는 한 달 더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학원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그래서 이제 70의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즉 무자격자에 대해서 연봉을 어떻게 줄 때 어떤 범위에서 줄 때 순회만 자격증을 따도록 만들 것인가 그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 수일이하고 순회가 어떤 경우에 수일이는 지금 자격증을 따지 않고 무자격자로서 취업을 하고 순회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요. 먼저 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땄을 때 순편익이 지금 자격증을 따면 일단 100을 받고 들어가니까 100에서 자격증 취득 비용 70을 뺀 것이 순편익이 되겠죠. 이것이 수일이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할 때의 순편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없이 무자격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에서 X라고 했는데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한편 순회 입장에서는 자격증 취득 비용이 40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때 순회의 순편익은 100에서 즉 연봉에서 자격증 취득 비용 40을 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순회 입장에서도 내가 자격증을 딸 건가 말 건가는 이제 무자격 시에 받게 되는 연봉 X하고 이 값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될 텐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X가 어떤 범위를 가질 때 순회만 자격증을 따고 수일이는 자격증을 따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순회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무자격증으로 취업하는 것보다 더 유리해야 되니까 자격증을 땄을 때 순편익 100-40이 X보다는 즉 무자격장 하에서의 어떤 그 연봉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수일의 경우에는 그 정반대로 자격증을 땄을 때보다 무자격으로 그냥 취업을 했을 때 순편익이 더 높아야 되니까 X가 100-7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조건,
동시에 만족시키는, 즉 수일이는 자격증 없이 취업하고 순회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게 만드는 X의 범위는 이 두 개의 식을,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갖게 되는 범위는 여기서 이제 3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6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에 들어갈 것과 나에 들어갈 그 숫자가 각각 30과 60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 8번 같이 볼까요? 이제 수일의 생산성 X가 50이고 다른 조건은 앞문제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문제 조건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거나 한번 넘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꽃기호 식품은 다음 두 가지의 연봉 지급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이것도 이제 3회대 문제 중에서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연봉 지급 방식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역에서는 그 앞 문제에서처럼 요리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서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그런 지급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니은에서는 순회와 수일에게 생산성의 평균인 75, 그러니까 한쪽이 생산성이 100이고, 그러니까 순회가 100이었죠. 수일이 지금 50이니까 생산의 평균 75를 그냥 동일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누가 50이고 누가 100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기역의 방식하고 지금 니은의 방식을 놓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서 그 올바른 것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정답률은 낮았지만 따져보면 사실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문제에서는 수일이의 생산성 X가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일이하고 순회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그 생산성이 100이고 둘 중 하나는 생산성이 50인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순회가 생산성이 100이고 수일이가 50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채용하는 꽃기호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100이고 누가 50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수일이의 생산성 X가 5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기업이 기역의 방식에서처럼 그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그 연봉을 차등 지급한다면 그러니까 무자격 그 자격증 없이 오게 되면은 기업은 너 자격증 없으니까 X만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문제에서 5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가면은 수일이뿐만 아니라 순회까지도 자격증을 안 갖고 가면은 그냥 50의 연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편 수일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연봉을 100을 받겠지만 자격증을 따는데 수일이는 아까 앞 문제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게 70이 들죠. 뭐 학원도 더 오래 다녀야 되고 뭐 공부하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100-70이 수일이가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때 순편익이 되겠습니다. 근데 순회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경우에 순편익이 100에서 70을 빼는 것이 아니라 순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이 아까 40이었거든요. 그래서 100-40이 순회에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그 취업했을 때 순편익이 되죠. 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구조화에서 수일이는 내가 기업이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봉을 차등 지급하면은 나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유리할까? 안 따고 그냥 취업하는 것이 유리할까? 한번 요걸 가지고 견주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일이 입장에서 보면은 100에서 70 빼면 30인데 자격증 없이 취득해도 그냥 50 받으니까 50이 3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취업하겠습니까? 자격증 없이 취업하겠다. 요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사실 생산성이 100인데 나를 몰라주는구나. 내가 그냥 자격증 없이 취업하면은 내가 무자격이면은 내 생산성이 50이라 생각해서 50 줄 텐데 그럴 바에야 내가 학원 다니고 해서 요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하면은 100에서 40 빼면 60 되잖아요. 60이 지금 50보다 크니까 순회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니까 순회는 요걸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수일이 입장에서는 자격증 없이 취득하고 순회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자,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총 임금이 얼마가 든 거예요? 수일이한테는 얼마 줬습니까? 50원 주잖아요. 근데 순애한테는 연봉을 지금 100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금 지급 총액을 생각해 보면은, 임금 지급 총액은 이렇게 연봉을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수일이한테 나가는 50하고 순애한테 나가는 100을 더하면은 15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니은과 같은 어떤 연봉 지급 방식에 따라서 니은은 그냥 한쪽이 생산성이 100이고 한쪽이 생산성이 50인 거는 아는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두 사람의 생산성 평균이 75가 되니까 왜 100하고 50하고 더하면 150인데 둘로 나누면 75잖아요. 그래서 그냥 75씩 일괄 지급을 하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임금 지급 총액은 여전히 1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똑같은 돈을 써가지고 두 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즉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일하게 75씩 줬을 때는 순애는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잖아요. 저 기업은 그냥 무조건 75로 이렇게 고정급으로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순애도 자격증을 따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일이하고 순애 모두 다 동일 지급 시에는 자격증 없이 취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할 때는 순애는 자격증을 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비용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급한 임금 총액에서 차이가 안 나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두 명을 다 채용한 거에도 차이가 안 나지만,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순애는 니은의 방식에서는 쓰지 않았어도 될 40이라는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하고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더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의 방식에서 40이라는 비용이 더 들게 된다는 거예요. 니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취업해가지고 일하게 되고 기업은 똑같은 돈을 쓰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돈이 더 든 건 어디예요? 기업의 방식이죠. 그래서 뭔가 생산성을 분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요구를 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로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기를 읽어볼까요? 자, 보기에서 순애에게는 니은의 방식보다 기업의 방식이 유리하다. 보기 1번 아니죠. 순애는 기업의 방식에서는 40이라는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얻게 되는 편익은 60이잖아요. 100에서 40을 뺀. 그러나 니은의 방식에서는 그냥 75죠. 그러니까 60하고 70을 비교해보면, 75를 비교해보면은 75가 더 크기 때문에 순애 입장에서도 보면 기업보다는 니은이 더 좋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일에게는 기업과 니은의 방식이 차이가 없다. 수일은 기업의 방식에서는 연봉이 50이에요. 근데 니은의 방식에서는 연봉이 75가 되죠. 그러니까 수일이 입장에서도 보면은 니은이 기업보다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애나 수일이 모두 다 기업보다는 니은의 방식이 더 선호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기업의 방식은 생산성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니은의 방식보다 효율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 가지고 온 애가 더 생산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생산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이게 그냥 똑같이 생산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줄 때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지급 총액이 똑같았고요. 기업 입장에서 둘 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순애는 니은의 방식에서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했고, 또 수일이 입장에서도 보면은 50보다는 75가 컸기 때문에 이거는 수일이도 안 좋고 순애도 안 좋은 방식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은의 방식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3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 기업의 방식은 자격증 취득 비용이 들므로 니은의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기업의 방식에서는 니은 방식에서 필요 없을 어떤 자격증을 순애가 따기 위해서 40이라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5번은 두 방식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기업보다는 니은이, 즉 그냥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사회적인 어떤 순편익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요 강의를,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노동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이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뭐 학력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시그널을 활용하게 됐는데, 그 방식이 정보 불안전성,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측면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 제도, 정보경제학 분야에서 좀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또 현대 경제학에서는 주목받고 있고 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 한마당 문제를 통해서 접해보면은 경제학에 대한 흥미도 더 생기고 또 풀어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경제학에 계속 흥미를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경제학적이고 좀 논리적인 사고력을 좀 일상생활에도 많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